안녕하세요. 딥러닝 슈퍼 리솔루션 어디까지 왔니를 발표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이제 적힌 바와 같이 이제 dev기현이고요.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깃허브는 이제 똑같이 dev기현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의 목차는 이제 슈퍼 리솔루션이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제 제가 srcn은 VDSR, RDN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슈퍼 리솔루션이란 게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갔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SR의 시작을 이제 srcn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전을 VDSR로, 그다음에 현재 이제 2018년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제 RDN 모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MSE랑 겐으로 만든 슈퍼 리솔루션은 어떻게 다른가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SR을 하게 되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왜 하게 되었지 하다가 보니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디노이즈 관련 모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댓글 다셨어요. PSNR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SR, 화질이 좀 손상이 된 것 같은데 SR은 취해 보셨나요? 했는데, 그때 SR이 뭔가 하고, 그때는 SR이란 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SR이 뭔가 알아보다가 딥러닝 슈퍼 리솔루션이라고 하구나. 근데 이게 또 딥러닝을 만든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SRCNN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SRCNN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사람 만들어 보고 적용해서 이 사람한테 답글을 해보자. 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RDN까지 만들고 있었고, 아직 그분한테 답글을 못 달고 있는 걸 봐가지고, 아, 이렇게 시작을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슈퍼 리솔루션이라는 게 도로 그럼 뭐냐 해가지고 보시면은 로우 리솔루션한 영상을 하이 리솔루션 영상으로 복원시키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리솔루션이라는 게 해상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해상도를 높은 해상도로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SR 기법들이 존재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한 기법들이 대부분 example based SR 기법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로우 리솔루션한 이미지들과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들을 쌍으로 놔두고요. 그 둘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이 리솔루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로우 리솔루션한 이미지에다가 적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이제 딥러닝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기법들을 그냥 전통적인 SR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SCSR, ANR, A+, IA, Self-EX, S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으로 만든 최초의 SR-CNN에 대해서, 그러니까 슈퍼 리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14년에 SR-CNN이라는 논문이 이제 모델이 발표하게 됩니다. SR-CNN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3개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패치 익스트랙션 앤 리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우 리솔루션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요. 그 특정 크기 부분에 있어서 패치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있는 특징들을 이제 다차원 벡터에다가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1개의 피처 맵에다가 이제 특징들이 담게 되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요, 이 N1개의 피처 맵에서 이제 N2개의 피처 맵으로 이제 즉 다차원 벡터에서 다차원 벡터로 또 이제 논 리니어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N2개의 피처 맵에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로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계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3가지로만으로도 충분히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가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로우 리솔루션한 Y가 이제 인풋 이미지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이 리솔루션한 F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복원된 아웃풋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이미지고요. 그라운드 트루스 X는 우리가 이제 엔드 투 엔드 방식인 경우에는 이제 인풋하고 라벨을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인 라벨 이미지가 돼서 이 아웃풋 이미지랑 라벨 이미지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가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L2 로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이제 MSE, Mean Square Error 방식, MSE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잘 되는지 한번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오리지널, 바이큐빅, 그다음 SC, SRC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미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SC는요, 이제 스파스 코딩 베이스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그젬플 베이스드 방식에서 파생된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거를 수치로도 표현한 PSN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SNR은 다음 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화질이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척도라서 그냥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원본보다 화질이 그러니까 원본과 차이가 없다를 증명해주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큐빅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확대된 그 점 흰색하고 검은색 보이시죠? 이 부분하고 SRCNN을 보시면요, 확실히 차이가 좀 더 SRCNN 쪽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SC 부분하고 SRCN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뚜렷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걸 그 대신 PSNR 값으로 좀 출력해 보면은 SRCNN이 SC보다는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와가지고 화질 손상이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그래프로 좀 보기 좋게 만든 게 이제 밑에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넘버 오브 백프로브라고 되어 있는 밑에 문구가 보이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제 그 우리가 학습을 한번 돌렸다고 했을 때는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말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한 10에 5 곱하기 10의 8승번 정도로 자기네들이 돌려봤다. 그런데 이제 바이큐브랑 SC는 이미 계산이 다 된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랑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SRCNN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솟아오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건 세 가지 레이어도 충분히 기존에 있는 방식을 다 대체할 수 있으면서 수치도 좋게 나온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SN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해석을 하면은 최대 신호대 잡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또는 동영상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A라는 이미지랑 B라는 이미지가 이제 같은 이미지인데 이게 조금씩 화질이 조금 다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저희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알겠는데 이걸 수치로 표현할 때는 이제 PSNR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손실이 적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 정도 PSNR 값이 30만 넘어도 거의 뭐 동일하다, 이게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식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MSE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MSE로 학습된 이미지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할 때는 괜찮은 척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MaxI라는 부분은요,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해당 이미지의 픽셀 값의 최대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가 int 8 타입이기 때문에 픽셀 값이 0부터 255 사이의 값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딥러닝 작업을 하기 전에 전 처리 같은 단계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로 매핑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픽셀 값의 최대값이 1로 놔둬주고 이제 maxi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부분에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수치를 여러 가지 테스트 셋을 통해 가지고 수치를 한번 표시를 한 표인데요. 이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에버레이지 각 스케일 단계에서 에버레이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은 이제 몇 배를 늘렸을 때에 대한 모델인 거니까 이제 2배, 3배, 4배에 관련된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버레이지만 보시면 되는데 SRCNN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전통적 기법을 쓴 거고 SRCNN만 이제 딥러닝을 쓴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SRCNN이 수치가 평균 PSNN 값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여기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복원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0.18초로 다른 그 기법들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RCNN의 또 장점 중 하나는 간단하면서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다. 이 부분이 이제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좀 보기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SRCNN이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개의 레이어가 잘
이제 역할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의 설정값에 따른 퍼포먼스가 또 어떻게 바뀌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맨 위에 있는 표는요, 이제 아까 그 다차원 벡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피처 맵에 대한 개수가 달라질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왔는데요. 그게 피처 맵이 크면 클수록 확실히 성능은 좋게 나와요. 근데 그만큼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좀 더 늘어나서 0.6초 정도 복원 과정에서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4고 32로 맞추고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중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64랑 32.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론 리니어 매핑 단계에서 필터 사이즈를 보통 1x1로 이제 그러니까 정해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1x1이 아니라 이제 뭐 5x5까지 이제 필터 사이즈를 늘려봤을 때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냐라고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확실히 필터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이 말은 이제 필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특징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 이걸 말을 하는 거고요. 밑에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3개의 레이어로 학습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레이어를 더 늘려봤을 때 어떻게 되냐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4개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각각 필터 사이즈를 고정하고 그 고정된 필터 사이즈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어 단계, 그러니까 논 리니어 매핑 단계의 레이어들을 한 2개, 3개 늘려봤을 때의 퍼포먼스인데요. 이상하게 레이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더 안 좋아져요. 학습 단계에서도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있는 A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초록색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선이 보이실 텐데 얘는 오히려 성능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학습도 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오히려 늘어나면은 오히려 성능은 더 좋지 않다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델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모델인데 저는 이제 첫 도전이다 보니까 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심정을 대변하는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90일 데이터셋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0일 데이터셋은요, 그냥 91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게 논문에서 명시한 곳에서 저도 가져다 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넣을 때 그냥 이미지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자릅니다. 크롭을 한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서브 이미지 크기를 33x 33으로 맞춰놓고요. 그다음에 그 간격을 14 간격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크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14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특이하게 아까 보통 영상 처리를 할 때는 또 많이 쓴다고 하는데 RGB 채널을 쓰는 게 아니라 YCBCR 채널이라는 색공간에서 이제 전환을 해두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Y 채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Y 채널은 뭐냐면요, 휘도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빛 같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CBCR 같은 경우 이제 색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Y 채널 1채널만 이제 넣어주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보관법이라고 해서 바이큐빅 타입으로 이제 보관을 한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저가 로우 리솔루션에서 하이 리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로우 리솔루션하고 하이 리솔루션의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개념으로는 로우 리솔루션이 좀 더 해상도가 낮아야 되니까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로우하게 일단 만들어줘요. 만든 다음에 다시 원 이미지 크기로 다시 복원을 합니다.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러니까 다시 늘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보다 좀 흐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블러한 이미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로우 리솔루션은 2단계에서는 로우 리솔루션을 넣는다보단 그러니까 블러한 이미지를 넣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로우한 리솔루션을 늘렸을 땐 우리가 아시다시피 좀 이미지가 좀 깨지잖아요. 그리고 약간 흐리게 되면서 그러면 그 흐리게 된 이미지를 하이 리솔루션하게 다시 깔끔하게 만든다. 그 관점에서 이제 SRCNN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실험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Y 채널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트레이닝 스트레이트지스 보면은 바이큐빅 Y only, Y CBCR, 그다음에 뭐 프리트레인하고 RGB, K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큐빅은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바이큐빅만 적용을 했을 때 그 PSNR 값, 각 Y12CR 채널에 있는 PSNR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Y only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Y 채널만 학습을 시켰을 때, 그리고 Y12CR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이제 Y 채널만 학습한 게 아니라 3 채널 전부 다 학습을 시켰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면 보시다시피 그 Y only는 학습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RGB 컬러로 다시 변환했을 때 PSN의 값이 36.37이라 나오는데 Y12CR 3 채널을 다 넣어주고 학습해보니까 학습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RGB 채널을 보시면은 RGB 3 채널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제 Y12CR 값을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이제 Y only 채널만 했을 때보다는 좋게 나오는데 이제 RGB로 다시 변환해보니까 오히려 Y only보다 더 학습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KK는 아까 말했던 스파스 코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을 약자로 좀 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C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Y 채널만 학습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Y12CR 같은 경우에는 3 채널 전부 학습시키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근데 RGB로 또 학습을 시키면은 더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Y12CR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근데 RGB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채널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RGB 3 채널을 학습시켰을 때 데이터 학습이 더 잘 된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좀 고생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오픈CV, 매틀랩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이미지 라이브러리인데요. 보통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은 오픈CV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매틀랩 같은 걸 쓰기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작업하다 보니까 오픈CV로 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학습은 잘 돼가는데 테스트로 뽑은 PSNL 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왜 그게 계속 그렇게 되나 봤는데 이게 제가 학습 트레이닝으로 썼던 데이터셋이 이게 매틀랩으로 만든 그러니까 처리를 해준 데이터셋이고 테스트셋은 제가 임의로 그냥 오픈CV로 이제 테스트 전처리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제 좀 블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저 여기서 이 각 툴마다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상속값이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게 상속값이 좀 달라서 나오는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인터폴레이트 된 이미지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PSNR 값 측정 시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 경험상 테스트 셋이나 트레인 셋 전부 다 동일한 함수로 아예 통일을 하셔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 픽셀 값이 조금 살짝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RCNN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는요. 일단은 최초로 딥러닝 SR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도 기존의 SR 방법들을 능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아까 봤듯이 좀 더 깊은 구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뒤에서는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깊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도전 과제 그런 거를 좀 제시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SR 모델이긴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 뭐 새로운 기법이 들어가거나 한 게 아니라서 저한테는 이게 전처리 단계에서는 좀 의미가 많이 컸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2018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최신 기법들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논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리사이듀얼한 구조를 이거 적용하면은 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로 떠올랐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도에 그 연구자들이 벌써 그거를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딥러닝 SR 논문도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4, 15 사이에 SRCNN이 나온 건데요. 2016년도에 이제 김지원이라는 이제 분이 이제 SR 그 모델을 2개를 만듭니다. VDSN이랑 DRCN인데요. 그리고 나서 ESPCN이라는 모델이 이제 2016년에 나왔고 FSRCNN은 이제 SRCNN 만든 팀에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나은 버전의 이제 모델을 만든 겁니다. 2017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2017년에도 이제 물론 기존에서 더 많은 추가가 된 모델들이 많은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이제 겐으로 만든 SR이 이제 그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2017년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고 2018년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SR에 관련된 논문들이.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도 10개 이상의 논문들이 나와서 제가 다 확인을 못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직접 구현한 RDN을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나서 RCN이라고 RDN이라는 모델에서 새로운 메커니즘 하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SR 모델들한테 영향을 준 구조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CNN 구조에서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VGGNet, 나머지 하나는 레스넷입니다. VGGNet에서는 주로 이제 3x3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개를 쓰는 게 그것보다 더 큰 필터 사이즈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쓰는 것보다 파라미터 수도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을 좀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깊은 레이어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SR 모델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15년 말에 VDSR이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VDSR이 이제 리사이듀얼한 구조 중에서의 스키 커넥션 개념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가 좀 몇 개 더 늘어났고요. 맨 밑에 파란색 선으로 길게 이제 더해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스키 커넥션인데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은 로우 리솔루션 이미지랑 하이 리솔루션 이미지랑의 그 데이터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로 넣어줬을 때 뭐하러 이거를 계속 인풋 데이터 자체를 학습을 시키냐. 인풋 데이터와 그러니까 로우한 이미지랑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사실은 디테일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좀 선명함이라던가 선에 대한 윤곽 그 부분만 오히려 학습을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리사이듀얼이라고 가로쳐져 있는 마지막 그 회색 이미지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담고 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한 장인데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이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만을 최대한 학습을 하려고 해서 이제 약간의 디테일 필터처럼 이제 내보내면은 이거를 이제 로우 리솔루션으로 넣어준 인풋에다가 같이 더해줘요. 그럼 이게 디테일한 게 추가가 된 거라서 하이 리솔루션으로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만든 모델인데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걸로도 디노이즈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아까 디노이즈 얘기를 했었는데 저 비슷한 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가우시안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는 이제 디테일을 담는 필터면은 노이즈 단계에서는 노이즈만 이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노이즈 필터를 구해내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다가 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원 이미지를 구하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 커넥션이 그런 역할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리솔루션 X가 이제 인풋하고 이제 스키 커넥션 이미지로 넣어지고요. 아래 이제 Y랑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SRCN과 동일합니다. 그 대신 이제 베리 딥한 레이어, 그러니까 20개의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L2 로스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SRCN이랑 VDSR의 차이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SRCN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필드가 13x13으로 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리세션 필드가 뭐냐면요, 이제 인풋 단계의 그 특정 범위, 그러니까 아웃풋 단계에서의 그 픽셀 하나가 인풋 단계의 이미지와의 얼만큼의 정보랑 영역이랑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3x13이면은 아웃풋 단계의 픽셀 하나는 인풋 단계의 13x13 크기의 그 영역의 정보들을 담고 있다, 관계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반면에 VDSR 같은 경우에는 41x41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SRC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보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그 속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소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반면 VDSR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로도 충분히 학습 수렴 속도가 보인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리사이듀얼 러닝 덕분에 가능한 거고, 이거랑 이제 덧붙여서 이제 높은 러닝 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빨리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좀 적용해 줍니다. 이 얘기는 뒷단에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SRCN 같은 경우에는 딱 단일 스케일 팩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배를 향상시키는 모델이면은 딱 2배에 관련된 테스트 트레이닝 셋만 적용했다는 얘기인데요. VDSR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 4배에 대한 스케일 팩터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처리 단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학습이 잘 되냐에 대한 수치인데요. 윗단에 보면 이제 멀티 스케일에 따른 학습에 따른 결과가 좋은가,
그게 이제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2, 3, 4 같이 있죠. 이게 이제 멀티 스케일로 학습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멀티 스케일에 대한 학습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를 얼마나 이제 깊게 늘렸을 때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지를 봤는데 20개까지 늘렸는데 확실히 계속 성능이 좋아져요. 그 20개 이후로도 아마 적용을 가능할 텐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고요. 마지막 단에 있는 그림 3개는요. 이제 초기 러닝 레이트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습 수렴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0.1로 주고 시작하니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VDSR 모델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거의 36 픽셀 값이 36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수렴을 해요. 이제 점점 내려가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점점 낮춰서 시작을 해보니까 약간 수렴이 조금 낮게 수렴이 되고 시작도 조금 낮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학습 수렴 속도가 빠르게 하려면 러닝 레이트를 좀 많이 높게 잡고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결과 사진을 좀 이제 뽑아서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윗단에 있는 것들이 VDSR, 아랫단에 있는 게 SRCNN인데요. 이 VDSR 보시면은 4배까지 늘렸는데 이게 깨지는 게 별로 없어요. 반면 근데 SRCNN은 약간 이걸 뭐라고 하죠? 계단 현상이라고 하나요? 보시면은 약간 깨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VDSR이 확실히 그 스케일 업 같은 거에 대해서 SRCNN보다 효과가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벽돌 사진에서도 확실히 깔끔하게 VDSR이 결과물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기존에 있는 기법들과 SRCNN 같이 뭉쳐놓고 이제 결과물을 본 건데 이렇게 보니까 SRC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법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는데 VDSR 같은 경우는 이 선 같은 부분이 확실히 남아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VDSR이 기존 기법들에도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좀 보여준 건데요. 보시면은 역시 VDSR이 기존에 있는 기법들보다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좀 새로운 지표를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SSIM이라는 지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DSR이 확실히 여타 다른 테스트 셋에서도 성능이 좋게 나왔고, 이 SSIM이 뭐냐면은 구조적 유사 지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봤을 때 그 A라는 이미지랑 B라는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유사함을 이제 좀 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라서 이 SSIM도 굉장히 좋은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역시 전처리 단계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아직 저가 숙련되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291 데이터셋을 썼어요. 291 데이터셋은요, 91 데이터셋에서 한 200개 이미지가 더 추가가 된 데이터셋인데요. 그 대신 크롭 단계에서는 립세션 필드에 맞게끔 41바이 41 크기로 크롭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스트라이드를 41로 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차원에서 각도도 4개의 각도로 로테이션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해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Y 채널만 가지고 학습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스트라이드를 오버랩 하지 않게 41로 줬잖아요. 근데 조금 데이터가 겹치게 해주는 게 한 크기 20 크기 정도의 영역이 되도록 겹쳐주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학습 차원에서 좀 좋긴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제 멀티스케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또 적용하는데요. 이때는요, 이제 트레이닝으로 줄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2배, 3배, 4배로 일단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 크기로 복원하는 거면은 다시 2배, 3배, 4배로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으로 리사이즈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각 스케일에 따른 블러한 정도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4배로 줄였다 늘린 경우가 2배로 줄였다 늘린 것보다 당연히 블러한 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 트레이닝 셋이 다 블러한 정도가 다 다른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차원에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학습 단계에서도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모델을 3개로 만들 필요 없이 한 모델에서 이제 다중 스케일에 대해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 후기를 직접 해본 제 실험 후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논문에서는
빠른 수렴을 위해서 높은 러닝 레이트를 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을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시작해서 20F치마다 0.1배씩 줄여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모멘텀 옵티마이저를 썼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좀 깊은 상태에서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주면은 데이터 익스플로딩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VDSR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좀 잘라요.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좀 엄격하게 줘서 그 그레디언트를 클리핑 한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해봤고, 반면에 이제 아담 오티마이저를 쓰고 이제 낮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해봤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를 주고 해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결과가 빨리 수렴을 하고 좋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이제 빼고 해보니까 뭐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같은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제 실험 후기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일단은 초기에 말했던 그 모월 딥한 그 네트워크의 한계를 이제 VDSR이 깼죠. 그래서 네트워크 깊이가 매우 깊어졌고요. 그러면서도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SRCNN에서 레이어만 늘어나고 그다음에 스킵 커넥션 하나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다만 이제 VDSR은 이제 리사이어랑 구조 중에서 딱 스킵 커넥션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리사이어랑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다른 것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제 2016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ESPCN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저는 이 논문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참신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미리 전처리 단계에서 로우 리솔루션한 이미지를 이제 강제로 늘려놓고서 시작을 한 거면은요. ESPCN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SR 단계에서, 그러니까 SR 모델 단계에서 업스케일을 좀 해주자. 이거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보통 이미지 사이즈를 늘린다고 하면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셔너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R배로 키우기 위해서는 R 제곱 채널을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 피처 맵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피처 맵을 하나하나가 그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의 그 픽셀로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3채널에 대한 이미지를 R배 키우려고 하면은 3 곱하기 R 제곱 채널을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그 R 제곱 채널이 R배 크기의 그 이미지 하나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채널에 R배로 업스케일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히 컨볼루셔널 연산을 할 필요도 없이 업스케일 가능한데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RDN에도 적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해드릴 건데 특징으로는 각 피처 맵들이 그 하이 리솔루션의 픽셀로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스케일이 가능해진다 이거고요. 2017년에 EDSR이라는 논문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레스넷을 적용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최초에 적용한 모델이 아니에요. 최초로 레스넷을 적용한 SR 모델은 SR 레스넷이라고 하는데요. 그 SR 레스넷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던가 렐루 등의 그 불필요한 요소를 한번 제거해 봤는데 거의 뭐 학습 성능이 한 40% 더 좋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과연 진짜 필수적인가? 일단 뭐 마술 지팡이 수준으로 이게 꼭 써줘야 되는 거냐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의문을 주도록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즈한 블록을 좀 쌓아가지고 더 성능을 높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세플링 단계가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스케일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 셔플이라고 보이는 그 단계가 이제 ESPCN을 적용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업스케일 하는 모델은 대부분이 ESPCN 모델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기존에는 이제 L2 로스를 썼는데 얘네들이 L1 로스를 한번 써봤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L1 로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적어놨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업스케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거의 전후로 이제 SR 모델을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SR은 업스케일링 개념을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처리 단계에서 이미지를 줄였다 키워요. 그래서 그 키워진 이미지가 블러한 이미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후에 SR은 이제 그냥 로우한 리솔루션을 한 이미지로 만들고 끝이에요.
그래서 RGB 채널로 그냥 학습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통 이제 Y only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RGB로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SRCNN 같은 경우에서도 성능이 좋다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한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훼손을 시켰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로우한 리솔루션에서 그냥 업스케일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뭐 블러한 이미지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사이즈랑 SR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VDS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키 커넥션만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SR 레슨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레슨넷을 적용한 거라서 리사이즈얼 블록과 로컬 스키 커넥션이 적용되었고요. EDSR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냥 발전된 형태였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정확히 뭐냐면요. 이거는 SR 관련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CNN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는 건데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굉장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각 단에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SR 같은 경우에서도 레이어가 깊어지니까 같이 똑같이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중간중간에 있는 레이어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디테일 학습하는 거를 방해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이제 메커니즘을 넣게 됩니다. 이 댄스 블럭이라는 개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댄스 블럭이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 구조 중 하나긴 한데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리사이즈얼 블록 같은 경우에는 선행에 있었던 정보를,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제 좀 학습이 한 2단 정도 진행이 되면은 앞에다가 이제 애드를 해주는 경우, 즉 더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댄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 컨캣 같이 이제 쌓아요. 그러니까 피처 맵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연산에만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쌓고요. 쌓은 피처 맵에다가 이제 앞단에서 연산이 돼서 나오는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피처 맵이랑 같이 또 쌓아주고 그 쌓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다시 또 연산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가냐면요. 이게 피처 맵을 쌓는 거랑 동시에 연산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피처 맵이 쌓아둔 피처 맵은 연산에서 들어간 피처 맵이 아니라 그대로 정보를 담아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메모리 같은 개념을 해줄 수 있다고 그쪽에서 이제 RDN 팀에서 그렇게 보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리사이즈얼 블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리사이즈얼 댄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컨캣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 게이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컨캣은 아까 말했던 그 쌓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원바이원 컨볼루셔널은 이제 피처 맵을 계속 쌓았잖아요. 근데 피처 맵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쌓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쌓여진 그 특징들을 다시 이제 특정 피처 맵으로 합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특징들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RDN이 2018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리사이즈얼 댄스 블록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빨간색 블록 보이시죠? 이게 RDB가 리사이즈얼 댄스 블록인데 그거에 대한 내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블록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장을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RDB의 내부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크게 3개로 이제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previous RDB, 그러니까 이전 단계의 이제 RDB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계의 RDB, 그다음에 다음 단계의 RDB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이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눴죠. 이게 메커니즘인데요. 컨티기우스 메모리라고 해서 선행의 RDB 정보가 현재 RDB 내부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previous RDB 부분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현재 RDB 내부에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 단계에 직접적으로 덴스하게 넣어줘요. 뿐만 아니라 이게 로컬 스키 커넥션으로 밑에 길게 또 전달도 같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RDB 정보를 그냥 연산에 넣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 덴스하게 이제 쌓으면서 동시에 내부에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계속 쌓여져가는 피처 맵에 대한 정보를 연산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셔널로 합쳐주고요. 스키 커넥션으로 더해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RDB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원바이원 컨볼루셔널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 퓨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맨 아래 보면 로컬 피처 퓨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덴스 커넥션과 컨티기우스 메모리 메커니즘 덕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블록에 있는 정보가 현재 단계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이 로컬 레이어에 있었던 정보의 손실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RDN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RDB를 한 몇 개 정도 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얘네들을 정보를 그냥 넘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똑같이 쌓아줘요, 콘캣으로. 그래가지고 그 RDB에 나온 결과값들끼리도 또 원 바이 원 컨볼루셔널로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한 스키 커넥션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스케일에다 이걸 전달을 해주는데요. 업스케일은 아까 말했듯이 ESPCN 기법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제 리컨스트럭트 단계의 역할을 해주는, 이제 복원을 해주는 그런 컨볼루셔널 레이어죠. 그렇게 해서 하이 리솔루션한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네들 모델이 세 가지 방향, 그러니까 상황에도 잘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BI 모델은 뭐냐면요. 그냥 로우 리솔루션하게 만든 모델, 그러니까 만든 이미지에 대한 학습 모델이고요. V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를 일단 블러 처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 샘플링 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블러 처리를 7x7의 가우시안 커널로 블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블러한 로우 리솔루션도 데이터 학습이 돼서 하이 리솔루션으로 나오게 되나,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모델이고요. DM 모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노이즈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로우 리솔루션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잘 제거가 돼서 하이 리솔루션한 이미지로 복원이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면 이 모델에 대한 세세한 설정 값이 다른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인데요. 일단은 윗단에 있는 그림 3개는요. 처음에 D 보이죠? D는 이제 리사이듀얼 블록의 개수고, C는 이제 리사이듀얼 블록 안에 있는 로컬 레이어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G는 전체적인 피처 맵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그 글로벌한 피처 맵, 그러니까 RDB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피처 맵을 다 통일을 시킬지, 아니면 로컬 레이어랑 이제 그 외 밖에 있는 또 레이어의 피처 맵을 다르게 할지는 이제 그냥 개인의 선택인데, 여기는 그냥 아예 다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리사이즈얼 블록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도 안정적이고 결과도 조금 더 좋게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도 로컬 레이어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확실히 학습이 잘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처맵도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좀 학습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수렴도 잘한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표는요.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확실히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제 OX를 놔두고서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이 다 있으면 있을수록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 메커니즘 자체가 전부 다 확실히 그 성능 기여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제가 이제 여기 논문에 있었던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금 보이는 그림 전부들은 다 BI 모델에 대한 성능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RDN이 제일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SSIM도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확실히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 같은 부분이 좀 더 뚜렷해져요. 나름 뚜렷해졌고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림보다 두 번째 그림이 더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가 오리지널에서는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기법들을 잘 보시면은 얘네들이 복원 과정에서 이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다 보니까 선이 없어요. 근데 RDN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검은색 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디테일도 잘 살려냈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BD 모델이랑 DM 모델에 대한 성능인데, 이것도 RDN이 제일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블러한 처리를 했었던 BD 모델이 잘 복원이 됐냐는 거에 대한 결과물인데, 확실히 이 빌딩에 있는 그 창문 사진들이 깔끔하게 잘 복원이 됐고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잘 디노이즈가 되면서 복원이 됐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큐빅 부분에서 보시면은 약간 알록달록하게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씌워가지고 생긴 화질, 그러니까 노이즈가 적용돼서 화질이 손상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RDN이 확실히 복원이 잘 되었다. 이제 뒤에 이제 일러스트 그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되었고, 이제 그 SR 모델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자연적으로 찍힐 수 있는 사진과 다르게 그 일러스트 그린 같은 경우가 이 SR 같은 거 적용이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 부분도 잘 되었다. 이제 펭귄 사진이 없어졌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전철에 좀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 심정을 좀 대변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전처리 단계에서 보시면 이제 다이브 2K라는 데이터셋을 쓰는데요. 이게 2K 리솔루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800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서브 이미지로는 96 by 96으로 만들어서 잘랐고요. 오버래핑 하지 않게 96으로 잘랐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오버랩이 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2K가 굉장히 용량이 큰 이미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크롭을 해도 데이터가 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좀 그냥 아예 오버랩을 하지 않고 이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저 일부러 뺀 거고요. 여기 왜 96이냐면은 인풋 단계의 사이즈를 48 by 48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RDN 같은 경우는 다시 멀티 스케일 모델에서 벗어났어요. 단일 스케일로 다시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2x 스케일로 이제 하려면은 이제 크롭한 이미지는 96 by 96이고 이거 이제 로우 리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48 by 48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사이즈는 48 by 48로 고정을 하고요. 그 대신 라벨 사이즈를 이제 인풋 사이즈의 2배, 3배, 4배로 이제 고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X 같은 경우는 서브 이미지를 144 by 144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RGB 채널에 대한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물을 제가 만든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발표 자료랑 다르게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일단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 여기 선 같은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선. 그래서 RDN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리지널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 같은 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 이게?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저 이미지가 확대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게 제가 나중에 기터브에도 다시 올릴 거긴 한데요. 확실히 영상이 RDN으로 넘어갈수록 그 멀리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멀리 있는 이미지들은 그 복원 단계에서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SRCNN에서 VDSR 그 과정에 있었던 것보다는 RDN이 사소한 특징들을 좀 더 많이 잡아내게 돼요. 특히 그 그러니까 기차역인가?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그 창문에 있는 이 선들이 그 확실히 형태가 이제 그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 최대한 복원이 되긴 하는데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좀 생기면은 얘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습이 좀 결과를 좀 불안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리 단계 넘어가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RDN 모델을 GitHub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이슈를 달아준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랑 거의 어제까지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RDN 모델 데모 버전에 대해서 수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문제점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1.5K, 그러니까 3K 이미지로 그분은 2배로 해가지고 3K 이미지를 만들려고 자기는 1.5K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게 튕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 by 48 이미지를 배치 사이즈를 한 16개로 잡고 하니까 메모리를 한 11기가 정도로 잡아먹긴 하더라고요. 너무 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5K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그 메모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튕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3K로 만들려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아까 ESPCM 모델 같은 경우는 연산 과정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4K를 만들든 2K를, 그러니까 4X로 업스케일링 하든 2X로 업스케일링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용량을 잡아먹진 않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러면 3K 같은 그 그러니까 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2X로 하려고 하면은 최소 1.5K 이상의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반면에 4X 기준이면은 인풋이 한 750? 뭐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2X로 하지 말고 4X로 해가지고 업스케일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방법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RDN의 문제점이 그래서 나온 게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레이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딥러닝 슈퍼 리솔루션의 시작이 이제 SRCNN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VGG넷과 레스넷의 등장으로 이제 SR 영역으로 이게 SR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VDSR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이제 리사이즈라는 구조의 여러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저는 그 중에서 업스케일링의 관점이 이제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레스넷 구조를 적용해 봤을 때의 결과랑 발전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겐을 이용한 SR 모델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SR 레스넷, ESDR, 그 다음에 SR 겐이 나왔고, 2018년에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리사이즈라고 댄스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제 새로운 리사이즈얼 SR 모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RDN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겐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R 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SR 겐 같은 경우에는 4X로 이제 확대를 했을 텐데 보시면은 오리지널이랑 SR 겐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별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확대를 해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밑에는 이제 SR 레스넷, 즉 MSE 방식으로 학습된 거랑 겐으로 학습된 거에 대한 차이를 좀 같이 나왔는데, 이 MSE로 학습하면은 사실 좀 뭔가 전반적으로 픽셀을 끌어올리는 형태다 보니까 약간 흐리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SR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 확대된 부분이 좀 뭉개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눈동자 사진도 참 보면 뭔가 보기엔 그럴듯한데 좀 뭉개진 느낌이 보이시죠? 근데 SR겐 같은 경우에는 이 털 같은 거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해요. 뭔가 너무 리얼한데요. 그리고 눈동자도 굉장히 또렷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근데 오리지널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패턴을 보면은 SR겐에서의 패턴은 오리지널이랑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MSE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풋하고 아웃풋 단계의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웃풋에서도 아웃풋 형태로 비슷하게 가지만 계속 뭉개진 느낌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겐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자기가 그거에 맞게끔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보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근데 또 가까이서 보면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라벨과는 같다고는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SR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겐으로 계속해서 뚜렷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래도 MSE를 통해 가지고 그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가야 되냐, 이게 이제 2018년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을 겐 같은 경우나 MSE 같은 경우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고 새로운 기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꼭 아까 이제 제 이메일이나 기터브 같은데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입력 데이터를 만들 때 바이큐빅 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프리 프로세싱 부분에서 뭐 파라미터가 좀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입력과 그 테스트용 데이터의 파라미터가 틀렸더니 확실히 뭐 평가가 좀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네. 입력 데이터가 바이큐빅으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실제 뭐 그걸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줄인 건지 아니면은 사진을 직접 찍은 건지 모르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아, 이게 그 처음에 이게 우리가 원래 만약에 실제 테스트로 쓰고 이거를 상용화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넣는 이미지는 이게 줄어든 건지 원본 이미지를 그냥 또 스케일 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왜 굳이 바이큐빅을 줄이고 늘렸냐고 하시냐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전처리 단계에서 리사이즈를 해서 다시 만드는 거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 사람이 넣어준 입력 데이터를 이제 만약에 그냥 다 억지로 늘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본 인풋을 넣어준다고 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테스트를 만든 사람 쪽 입장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스케일 업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은 그게 블러하게 일단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큐빅을 쓴다고 하시면요. 그러면 그 블러한 거를 이제 다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끗하게 복원이 되면은 이게 실제 만약에 2배의 원본 이미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가정을 두고서 만드는 모델이 이제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모델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스케일링을 아예 해주는 RDN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에서도 적용을 한다 했잖아요. 블러하게 된 리솔루션이라던가 그냥 로우 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인풋을 넣어주든 간에 그냥 2배로 스케일을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자기가 일부러 억지로 늘려서 넣은 경우에는 블러한 이미지를 복원하는 그 모델이 알아서 이제 역할을 해서 블러한 것도 없애주고 스케일도 같이 해주는 건데 SR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 단계에서 그냥 2배로 일단 늘린 다음에 그 블러한 거를 없애는 형식으로 이렇게 아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